임계점이란 말을 아시나요? 물리학에서는 기체와 액체의 구분이 사라지는 압력과 온도를 임계점이라고 한대요. 쉽게 말하자면 어떠한 현상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성질이 변하는 지점인 거죠. 내일이면 2019년이지만 오늘이 없는 12월 31일이 없는 2019년은 없죠? 딱 하루 364일에 하루가 더해져야지만 2019년이 밝아올 수 있겠죠. 와이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아이템북스의 한 권으로 읽는 이야기 세계사 보고 있죠. 오늘은 10번째 챕터 세계차의 2차 대전에서 11번째 챕터까지 보도록 할게요.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독재자 히틀러 제2차 세계대전은 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 그것 역시 독일 통치자 히틀러가 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 히틀러는 독일을 다스리기 이전부터 이미 거대한 독일 제국을 세우겠다는 꿈과 야심에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독일인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민족으로서 독일 민족은 그만큼 이에 맞는 생활 공간과 영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갖기 위해서는 독일보다 슬라브 민족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20세기의 세계를 동양과 서양으로 갈라놓은 제2차 세계대전의 책임자로 꼽히고 있는 히틀러는 과연 누구인가? 아돌프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하급 관리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중고교 시절에 별다른 특징을 갖지 못한 학생이었다. 그는 1907년 빈 예술학교에 입학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혼자 그림을 그리면서 빈에서 지냈다. 어머니와 친척들이 남겨준 재산으로 빈에서의 그의 생활은 어렵지 않았다. 1908년 빈 예술학교에 다시 도전했으나 또다시 실패했다. 절망에 빠져있는 동안 그림 엽서를 그리면서 많은 책을 읽기도 했다. 역사, 군사, 예술 분야의 책을 읽었고 바그너의 오페라도 자주 감상했다. 때때로 건축가의 꿈을 키우기도 했으나 그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인종학에 관한 것이었다. 히틀러는 아리안족이 빼어난 인종이며 이 인종은 더럽고 못난 인종과 섞여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유대인과 피를 섞는다는 것은 아리안 민족의 비극이고 인류의 비극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범게르만 민족주의자인 쇠네러를 알게 됐는데 그는 히틀러에게 유대인이 나쁜 민족이라고 가르쳤다. 쇠네러는 유대인이 나쁜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악한 종교를 믿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그들은 좋지 않은 인종이라고 일러주었다. 히틀러는 그의 가르침에 감동했고 히틀러 자신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 자기를 무시하는 당시의 사회를 미워하며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 있었다. 그 무렵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히틀러는 그동안의 생활을 스스로 정리하고 독일군에 들어가 싸웠다. 용감히 싸워 독일의 무공 훈장인 철십자 훈장을 2번씩이나 받았다. 히틀러는 전쟁의 경험을 통해 여러 가지를 배웠다. 이러한 것들은 그가 통치자가 된 후 기본 원칙이 됐다. 독일이 전쟁에 패전하고 또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충격을 받았다. 히틀러는 독일이 전쟁에 실패한 이유는 혁명을 이끈 공산주의자들과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믿었고 그들이야말로 전쟁의 범인이라고 믿었다.
1919년 독일 노동자당에 가입한 뒤 뛰어난 웅변, 조직력을 발휘하며 노동자당의 지도자가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나라 안이 불안한 가운데 대중들을 잘 조직해 나치당에 주목받는 지도자 자리에 올랐다. 그는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군복, 깃발 등을 사용해 나치 당원을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도록 했다. 불끈 쥔 주먹, 그리고 뜨겁게 토해내는 그의 연설, 부릅뜬 두 눈의 히틀러는 가는 곳마다 대중을 끌어들이는데 놀라운 솜씨를 발휘했다. 히틀러는 우수한 아리아인과 못난 유대인은 서로 섞일 수 없는 민족이므로 유대인을 없애버려야 평화가 온다고 믿었다. 1933년 1월 30일 마침내 히틀러는 수상이 되었다. 히틀러가 수상의 자리에 오르자 마치 독일의 국민들의 경제 생활은 어느 정도 향상되었으나 크게 두드러진 것은 아니었다. 히틀러의 가장 큰 관심은 오직 독일을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나라의 모든 경제력을 가능한 군사력으로 키우는 데 쏟았다. 나치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고 기독교의 뿌리인 예수가 유대인이었으므로 나치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미워했다. 이 무렵 나치는 예수가 유대인이 아니라 북구라파의 영웅으로 그의 출생지를 가짜로 만들기도 했다. 기독교의 성직자들은 이 같은 나치의 거짓에 항의하다가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사형을 당하기도 했다.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였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수업 시간은 나치 교육으로 바뀌었다. 마지막 남은 영국. 1931년 일본은 아시아에서 또 하나의 큰 전쟁을 일으켰다.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을 침략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승전국들이 모여 세계 평화를 위해 창설한 국제연맹은 이에 대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일본의 전쟁을 미리 막는다든가 전쟁이 끝난 후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한다든가 어느 쪽에도 역할을 하지 못했다. 국제연맹이란 군사적 연맹이 아니므로 허수아비와 같이 전혀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국제연맹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자 비난했지만 일본은 무시했다. 일본은 한 발 더 나아가 국제연맹에서 탈퇴했다. 나치 독일도 1933년 군사력 축소를 위한 회담이 제네바에서 열려 독일의 군사력을 제한하려 하자 국제연맹과 관계를 끊었다. 독일의 군사력을 줄이자고 주장한 것은 유럽 국가들이었다. 독일은 이들의 주장에 반대해 그만 국제연맹에서 빠져나와 버린 것이다. 독일은 군사력을 점차 키워나갔다. 독일의 행동에 국제연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은 비무장지대로 선포된 라인란트까지 밀고 들어갔다. 국제연맹은 독일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도 일본과 나치 독일의 침략을 국제연맹이 좌시하자 1935년 10월 에티오피아를 침략했다. 국제연맹은 이탈리아를 침략국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했으나 독일과 미국이 국제연맹이 정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를 합병하게 됐다. 이탈리아는 나치 독일의 협조에 고맙게 생각했고 1936년 스페인에서 내란이 일어나자 독일과 이탈리아는 더욱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 스페인 전쟁이 일어나자 영국, 프랑스, 소련은 스페인 정부를 도왔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내란을 일으킨 프랑코 장군의 편을 들었다. 가까워진 독일과 이탈리아는 아시아의 일본을 끌어들여 이들 세 나라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삼국 방공 협정을 했다. 독일은 탱크, 장갑차 등과 전투기를 포함한 공군의 힘을 늘려나갔다. 독일은 1938년 과거에 친했던 오스트리아를 공격해 오스트리아를 차지했다. 그해 9월 주데텐란트의 독일인을 구한다는 구실로 체코슬로바키아에게 주데텐란트 지방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나치 독일의 이와 같은 요구가 유럽을 긴장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염려가 있다고 주의를 주었다. 독일은 맨헨 회담에서
독일이 더 이상 새로운 영토를 침범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이 약속을 조건으로 주대 템란트를 차지할 수 있었다. 히틀러는 체코를 차지한 이후 또다시 폴란드가 욕심났다. 독일은 1936년 8월 소비에트 러시아와 불가침 조약을 했다. 독일이 러시아와의 조약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독일은 공산주의를 반대해 왔는데 러시아가 독일과 이와 같은 조약을 한 것은 러시아가 곧 공산주의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독일 러시아 조약은 이들 두 나라 중 다른 나라가 제3의 나라와 전쟁을 할 경우 다른 조약국은 중립을 지키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세계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같은 조약을 한 뒤 독일은 곧 폴란드를 침범했다. 1939년 8월 31일 히틀러는 폴란드에 선전포고를 하고 그해 9월 1일 군사력을 동원해 폴란드를 정복했다. 러시아도 동부로부터 폴란드를 공격해 독일과 러시아는 폴란드를 동서로 나누어 차지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자기 나라의 손해가 되지 않는 한 가급적 독일과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다. 독일에 의해 폴란드가 무너지자 이들 두 나라는 독일과 언젠가는 싸우지 않으면 안 될 날이 올 것으로 생각했다. 영국은 처칠이 수상이 되자 곧 전쟁 준비에 따른 행정부의 관리 임명을 서둘렀다. 독일군은 북쪽으로는 노르웨이로부터 남쪽으로는 벨기에, 네덜란드에 이르기까지 물밀듯이 쳐들어갔다. 프랑스가 자랑하던 방어선도 모두 깨지고 1940년 6월 파리가 독일군에게 점령됐다. 프랑스의 장군 드골은 영국으로 망명했고 유럽의 대륙은 모두 나치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됐다. 오직 영국만이 나치의 손에서 벗어나 있었다. 영국군은 독일 공군의 맹렬한 폭격으로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영국 수상 처칠은 독일과 싸워 이겨야 한다고 부르짖었고 영국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강한 정신은 히틀러 계획을 빗나가게 만들었다. 공군 폭격으로 영국을 잿더미로 만들려고 했던 히틀러의 계획은 나치에 대한 분노심만 높였기 때문에 영국의 저항은 더욱 강하고 클 수밖에 없었다. 세계가 차례로 히틀러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자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1941년 3월 미국은 그 다음 목표물은 미국이 된다는 생각을 한 나머지 자유를 지킨다는 뜻으로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다. 미국의 선전포고는 영국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었다. 나치에게 정복당한 나라들에게도 저항할 수 있는 용기와 꿈을 안겨주었다. 1941년 봄, 소련을 제외한 유럽 대륙 전체가 나치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 나치 독일이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 미국의 전쟁 참가는 제2차 세계대전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또 한 가지 사건은 독일 동맹이 맺은 소련을 공격한 일이었다. 동맹을 맺은 사이인데도 독일이 소련을 공격한 것이었다. 처음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한 때부터 세계는 이들의 약속이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 이유는 히틀러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히틀러는 소련이 아시아에서 일본과 중립조약을 한 뒤 유럽 쪽의 군사력을 계속 늘려가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히틀러에게는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와 코카서스 지방의 유전이 필요했던 것이다. 독일은 자기 나라에서 휘발유, 폭약 등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고 있었으나 전쟁을 오랫동안 치르게 되자 점점 물자가 부족했다. 독일이 유럽을 모두 차지하기 위해서 소련을 침략했다. 소련과의 전쟁에서도 독일은 계속 승리했다. 소련의 레닌그라드, 모스크바, 우크라이나 등지에서도 독일의 승리는 계속되어서 소련의 항복은 눈앞에 다가선 듯 했다. 소련은 항복을 하지 않은 채 침묵에 쌓여 있었다. 9월에 시작된 독일군의 공격은 추운 겨울이 다가오자 맥을 추지 못했다. 소련은 바로 그 점을 노렸던 것이다. 추위에 익숙한 소련군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독일군을 이기기 위해서는 겨울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소련의 작전 계획은 맞아떨어졌다. 독일군은 당황한 나머지 동부 전선의 규모를 줄인 채 겨울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소련군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2천만 명의 사상자를 냈기 때문에 겨울을 좋은 기회로 삼아 독일의 복수를 시작했다. 소련은 독일과의 전투에서 영국이나 미국보다 훨씬 많은 피해를 입었다. 소련은 독일과 전투를 벌이면서 영국과 미국에게 독일을 함께 쳐부수자고 요청했다. 미국과 영국은 처음에는 아직 전쟁할 준비가 부족함을 알린 뒤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독일을 향해 대작전을 펼쳤다. 연합국의 승리. 유럽 전쟁에서 독일군은 날쌘 공격으로 처음에는 강한 나라로 보였다. 미국이 뒤늦게 전쟁에 참전했고 러시아도 추위를 이용해 동부 전선에서 독일군을 크게 무찌르게 되면서 독일은 패배하기 시작했다. 1942년 봄부터 싸움을 벌인 연합군들은 기쁨에 넘쳐 있었고 반대로 독일군은 시간을 끌고 있는 처지가 됐다. 일본은 태평양에서 벌인 전쟁도 유럽 대륙의 사정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처음에는 잽싼 공격을 펼쳐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듯 했으나 중국 대륙은 생각한 것만큼 쉽게 넘어지지 않았다. 전쟁의 마지막에 소련이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자 일본은 하루라도 항복을 늦추기 위해 버티는 꼴이 되었다. 1944년 6월 서부 전선에서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해서 8월에 파리를 되찾았다. 1945년 초에는 연합군이 라인강을 넘어 독일 영토로 진격했고 소련군이 동부 전선으로 좁혀 들어가서 1945년 4월 엘베강에서 미군과 소련군은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다. 5월 1일에는 소련군이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 마침내 5월 7일 독일군은 연합국에 항복했고 피비린내 나던 유럽 전쟁은 막을 내렸다. 일본이 태평양에서 일으킨 전쟁은 실패로 끝났는데 유럽 전쟁이 끝난 것보다 조금 뒤의 일이었다. 미국의 메가더 장군은 1945년 초 필리핀, 유황도, 오키나와를 점령하고 B-29 폭격기를 일본 도쿄로 출동시켜 폭탄을 계속 퍼부었다. 1945년 7월 연합국은 포츠담에서 회의를 열고 일본에 무조건 항복하라고 권했다. 일본은 포츠담 회담의 결과를 거부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버티면서 전쟁을 계속했다. 미국은 신무기인 원자탄을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다. 20세기 최대 비극적인 일이었다. 한 개 원자탄으로 7만 8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도시의 모든 시설은 잿더미로 변했다. 1945년 8월 8일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일본의 북쪽 섬들과 만주를 공격하고 8월 9일 미국은 나가사키의 원자탄을 다시 떨어뜨렸다.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국에 항복했다. 5년 동안 계속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유럽의 식민지로 고통받아 온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들이 독립했다. 영국은 식민지였던 인도를 내놓았고 프랑스는 레바논과 시리아를,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각각 포기했다. (10일) 현대의 세계.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이 끝나자 세계의 강대국들은 인류 평화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그러한 목적으로 창설된 것이 국제연합이다. 국제연합은 국제평화를 통해 전쟁 없이 안전하게 나라를 유지하고 국제 간 친선과 협조를 실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일본은 미국의 점령 아래 있다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48개국이 모인 가운데 강화 조약을 했다. 독일은 국토를 2개로 나누어 동독은 소련이 점령하고 서독은 미국, 영국, 프랑스 3개국이 공동 관리하기로 했다. 베를린은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가 공동 관리하기로 했다.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으로 나뉘어 냉전 체제가 되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공산주의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마셜 정책을 썼고 소련은 코민포름이란 조직을 만들었다. 1950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은 국제연합과 함께 남한을 원조하고 소련과 중공은 북한을 도왔다. 이 전쟁으로 미국과 소련은 완전히 갈라섰다. 2차 대전 후에는 원자물리학의 발달로 핵 분열에 성공하게 됐으며 그 결과 원자탄이 만들어졌다. 제트기관과 로켓의 발달은 인공위성과 우주로켓 발사, 인간의 달 착륙 단계까지 발전시켰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소련과 미국의 두 지도자는 몰타에서 회담을 갖고 서로 도우며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자고 약속했다. 국제연합의 창설. 국제연합은 1945년 10월 24일 창설됐고 본부를 미국의 뉴욕에 두었다. 국제연합 창설은 국제평화를 통해 전쟁 없이 안전하게 나라를 유지하고 국제 간에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상호 협조를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국제연합은 이 같은 목적 아래 1945년 4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5개국의 연합국 대표들이 모여 국제연합 헌장을 마련했다. 그 후 51개국으로부터 이 헌장에 대한 승인을 얻게 되었다. 1945년 10월 24일 이를 세계에 선포하고 이날부터 국제헌장이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국제연합은 그 기구를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 등으로 구성했다. 국제연합은 1947년 파리 강화의 회의를 열고 이 회의에서 이탈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강화 조약이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나라에 대해서 국제연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 일본은 미국의 점령 아래 있다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소련을 제외한 48개국이 모인 가운데 강화 조약을 했다. 독일은 국토를 두 개로 나누어 동부는 소련이 점령하고 서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각각 점령하도록 했다. 베를린은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 등 4개국이 공동 관리하기로 했다. 1954년 서독에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연방공화국이 세워지고 동독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졌다. 오스트리아는 1955년 중립을 지키는 조건으로 나라의 주권을 되찾게 되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각국이 노력해 왔으나 강대국 사이에는 점차 냉전이 시작됐다. 이 냉전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잇따른 침략적인 태도에서 비롯됐다.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 진영으로 나뉘었다. 소련은 핀란드, 폴란드, 루마니아로부터 영토의 일부를 빼앗은 데 이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차례로 자기들 손아귀에 넣었다. 소련은 사할린의 남부와 쿠릴 열도를 일본으로부터 되찾았고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알바니아에 공산주의 정부를 세워 소련의 들러리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자 자유진영 국가들도 이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 상태는 유럽에서 더 치열했다. 1946년 그리스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소련은 터키에 압력을 넣었다. 1947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공산주의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스가 1949년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스스로 다스리도록 지원해 주었다. 당시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마셜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미국이 유럽의 각 나라를 원조해 각국을
잘 살게 하도록 하여 그들 나라들이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게 하는 계획으로 미국의 국무장관인 마셜이 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붙여졌다. 마셜 계획은 1948년부터 실시됐다. 유럽의 각국은 이 계획을 받아들여 1948년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경제협력 기구를 만들었다. 이에 맞서 소련은 코민포름이란 조직을 만들었다. 코민포름이란 공산당끼리 중요한 정보를 나누고 자주 연락하게 하여 공산당 단결을 꾀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소련은 194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군사력을 동원해 군사 정권을 세웠다. 소련에 맞서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자유 국가들은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조직하고 독일 연방공화국을 세웠다. 그 후 1950년 6월 25일에 한반도에서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의 원조를 받아 남한의 공산 정권을 꾀하고자 대거 남침을 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은 국제연합과 남한을 원조했고 소련과 중공은 북한을 도왔다.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처절하고 비극적인 전쟁은 1953년 7월 휴전협정을 맺음으로 끝났다. 국제연합은 1948년 3차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기본 권리를 규정한 것이었다. 국제연합은 세계평화 유지를 위해 국제연맹보다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했다. 유엔군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나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평화 유지를 위해 큰 역할을 많이 했다. 후진국 개발, 보건위생, 각종 문화 교류 등에도 활동을 했다. (1960에서 70년대로) 접어들면서 국제연합의 구조와 성격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아시아, 아프리카에 새로 세워진 많은 나라들이 국제연합에 가입해 회원국가가 150여 개국으로 늘어났다. 1971년 중공이 가입해 자유중국을 대신해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소련의 후르시초프 수상은 세계 평화를 위하는 척했고 1961년에는 동서베를린의 경계선에 공산 측이 높은 장벽을 만드는 등 1960년대에도 미국과 소련 사이에는 냉전이 계속됐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과 소련 등 동서 진영은 서로 화해를 꾀하기 위해 노력했다. 소련과 중공 사이에 공산주의 사상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났고 소련의 지도력이 점차 약해지기에 이르렀다. 일찍이 유고슬라비아가 했던 것처럼 공산권 안에서도 여러 나라들이 자기들의 독자적인 길을 찾기 시작했다. 미국의 외교 정책도 1969년 닉슨 화해 정책으로 크게 변화했다. 닉슨 대통령의 화해 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모든 자유주의 나라들은 자유와 평화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모두 책임과 임무를 가진다는 것이었다. 국제적으로 분쟁이 생길 때는 될 수 있는 한 직접 나서거나 끼어들지 않으며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서도 맞서지 않고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정책 변화에 따라 미국은 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했고 중공의 국제연합 가입을 승인했으며 1971년 초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세계에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유럽과 미국의 변화.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처칠 수상이 물러나고 애틀리에 노동당이 정권을 잡아 경제 발전에 힘썼다. 프랑스는 1944년 드골이 대통령이 되어 국가 발전에 노력했으나 1956년 그가 대통령에서 물러나자 나라가 어지럽게 되었다. 1958년 다시 드골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서 경제 발전, 독자 외교를 펴나가는 가운데 위대한 프랑스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기울였다.
독일은 아데나워와 에르하르트가 다스리면서 라인강의 기적으로 널리 알려진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이탈리아도 1947년 공화국 헌법이 제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게 되었다. 미국은 전쟁 후에도 계속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대표하여 공산주의를 막아내는데 지도자격인 나라로 이바지를 해나갔다.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대통령 등이 미국을 다스리는 동안 미국은 번영과 경제 발전을 가져왔다. 경제적으로 자유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돕고 후진국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했다. 소련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강대국으로 발전했다. 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1960년대에 이르는 계속적인 경제 정책으로 소련은 국제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소련은 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점령한 동부 유럽의 여러 나라에 공산주의 정부를 세워 공산주의 세력을 지도하는 나라가 됐다. 오늘의 중국이 중공과 자유중국으로 나뉘게 된 것은 1946년 국공전쟁에서 비롯됐다. 장개석의 국부군과 모택동의 중공군이 만주에서 충돌해 중국 내에서 국공전쟁이 일어났다. 이 전쟁에서 모택동의 중공군은 소련군의 원조를 받아 승리했으며 중국을 공산당이 지배하게 만들었다.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는 1947년 오늘의 대만으로 밀려간 뒤 국력을 키우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은 둘로 갈라졌으나 미국을 비롯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도 점차 중공군과 외교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 때 북한을 도와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중국과 새로운 외교 무역 등을 꾀하게 되었다. 일본도 1946년 새 헌법이 제정되고 군대가 해산됐다. 일본을 계속 다스렸던 천황의 위치는 헌법 규정에서만 인정하게 되었다.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과 강화 조약을 한 뒤 7년 동안 계속되었던 연합군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됐다. 일본은 그 후 국제연합에 가입했고 미국과는 안전보장 조약을 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에서는 일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본의 경제적인 발전과 군사력을 위해 원조해 주었다. 일본은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하게 되고 자위대란 이름의 군사력도 갖게 됐다. (1965년)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등 세계의 정치 무대에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했다.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도 새로운 변화를 맞았다. 인도차이나는 1941년 베트남 독립연맹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독립국가가 됐다. 베트남 독립연맹을 이끌어가던 후주밍이 인도차이나의 대부분을 차지하자 프랑스는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베트남 황제인 바오다이를 내세워 이를 막게 했다. 프랑스는 1954년 휴전을 하고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해서 베트남을 남북으로 분할했다. 그 결과 북부는 공산 정권이 차지하고 남부는 베트남 공화국이 1955년 세워졌다. 베트남은 그 후 1975년 모두 공산화됐다. 필리핀은 1946년 독립이 됐고 인도네시아는 1946년 네덜란드로부터 독립됐다. 말레이시아도 1957년 영국 연방의 한 독립국이 되었으며 미얀마, 실론도 1948년 독립했다.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1946년 독립됐으나 종교, 민족적 대립 때문에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나눠지게 되었다. 1950년 인도는 독립했고 파키스탄은 1956년에 동서로 분리됐다. 인도에서는 네루가 수상이 되었고 파키스탄에서는 지아가 대통령이 되어 각각 근대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아프리카에서도 영국,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이탈리아, 에스파냐, 벨기에 등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잇따라 독립했다. 1956년 튀니지와 모로코가 독립하고 1962년에는 알제리가 독립국이 되었다. 현대문화의 물결.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린 뒤 새로운 현대문화의 물결도 크게 일었다. 먼저 원자 물리학의 발달을 꼽을 수 있다.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상대성 원리는 뉴턴 이래 우주에 관한 연구를 새롭게 발전시켰고 원자 물리학의 발달로 핵 분열에 성공하게 됐으며 그 결과 원자탄이 만들어지게 됐다. 제트 기관과 로켓의 발달은 항공기와 유도탄을 만들었으며 인공위성과 우주 로켓 발사까지 발전시켰다.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1969년 7월 21일 마침내 달에 성공적으로 착륙했다. 화학공업도 크게 발달해 화학섬유, 플라스틱 등을 제조해 일상생활에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다. 생화학의 발달로 페니실린, 마이신 같은 의약품이 개발되었고 전자공학도 눈부시게 발전되어 트랜지스터, 라디오, 텔레비전, 전파 탐지기가 개발되었고 전자계산기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사회과학과 철학 분야에 있어서도 눈부시게 발전했다. 사회학 분야에서는 독일의 막스 베버가 새 방향을 개척했고 경제학에서는 영국의 케인즈가 새로운 경제이론을, 역사학에서는 영국의 토인비, 독일의 람프레이트, 베르나임 등의 학자들이 새로운 역사학을 발전시켰다. 철학에서도 독일의 하이데거, 야스퍼스, 프랑스의 사르트르, 카미 등이 실존주의라는 철학을 내놓았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내세우게 되었다. 문학과 예술에 있어서도 20세기 들어 영국의 버나드 쇼, 프랑스의 로맹 롤랑, 앙드레 지드, 독일의 토마스 만 같은 작가들이 인도주의 문학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 미국의 헤밍웨이, 스타인백 등 행동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등장했다. 프랑스에서는 실존주의 문학이 탄생해 사르트르, 카미 등이 대표적인 작가로 꼽힌다. 미술 분야에서는 프랑스의 마티스, 로오, 피카소 등이 대표적인 화가로, 음악에서는 러시아 출신인 미국의 스트라빈스키, 러시아의 차이코프스키, 핀란드의 시벨리우스, 독일의 스트라우스 등이 새로운 음악 선구자가 되었다. 미소의 화해. 소련 통치자인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소련의 공산주의 틀을 깨면서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과 손을 잡고 나가려고 노력했다. 이와 같은 변화와 함께 소련 안에서는 자유와 독립을 위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자유개방 정책의 바람을 타고 소련 내 각 공화국에서 자치권 확대 및 열렬한 독립 요구 운동이 일어났다. 1988년부터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새로운 개혁 정책을 펴나가자 이 틈을 타서 그루지아 공화국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몰다비아, 백러시아 등 여러 공화국들이 독립운동을 벌였다. 소련도 이제 새로운 변화 또는 자유개방의 물결을 타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의 소련이 그만큼 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베를린 장벽. 소련에서는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이래 그는 개혁 정책을 추진해 철의 장막을 서서히 열기 시작했고 그 영향이 동구권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그것이 더 나아가 베를린 장벽까지 허물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연합국은 독일의 힘을 갈라놓기 위해 독일을 미국과 소련이 나누어 점령하게 되었다. 1945년까지 독일의 수도였던 베를린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나누어 점령했다. 그 후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점령했던 서베를린은 서독에 속하고 소련이 점령했던 동베를린은 동독의 수도가 되었다.
28년간 베를린시를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은 냉전 체제 유물로 여겨져 왔다. 베를린 장벽은 1961년 8월 13일 세워졌다. 그때까지는 시민들의 통행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렇게 되자 동독은 갑자기 동서 베를린 사이에 45.1km에 이르는 경계선을 콘크리트 벽과 철조망으로 봉쇄해버렸다. 동독 정부는 서방 쪽의 간첩 활동을 막기 위해서 동서 베를린 사이에 교통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사실은 부족한 노동력을 더 이상 서독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유가 더 컸다. 동독 정부는 붙잡힌 탈출자에게 최고 8년형의 징역에 처했다.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동독 사람들의 탈출은 계속됐다. 1989년 11월 4일 동베를린은 100만 명이 시위를 벌이자 11월 9일 동독 정부는 마침내 국경 전면 개방 조치를 발표했다. 베를린 시민들은 환호성을 올렸다.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려 버리자! 성급한 젊은이들이 끌과 망치를 들고 베를린 장벽 위에 올라타고 앉아 콘크리트 담을 부수기 시작했다. (1989년 11월 9일) 우리도 끌하고 망치 같은 거 있지 않나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운명을 바꾸기 위해 운명을 걸어라 입니다. 운명을 믿으시나요? 운명을 운과 명으로 나누어서 또 해석하기도 하죠. 타고난 것이 운명이라면 운명을 바꾸기 위해 운명을 바치는 것도 운명일까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65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 네, 정규 팟캐스트는 여기까지고요. 한 권으로 읽는 이야기 세계사가 끝났네요. 와, 진짜 이거 처음에 할 때 막 이거 끝까지 어떻게 달지 막 이랬는데 벌써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 마지막에 베를린 장벽이 딱 마지막 장이었거든요. 이걸 딱 넘기는데 왠지 눈물이 핑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책 읽는 여자 팟캐스트를 허락해 주신 출판사 아이템북스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복 받으실 겁니다. 이 한 권으로 읽는 이야기 세계사를 첫 번째 책으로 선택한 이유는요. 역사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또 역사라는 건 사람들이 기록한 사람들의 행적이잖아요. 과거를 통해서 현대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라는 것이 참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65번의 시간 동안에 이 책을 다 들으신 분들은 정말 인문학적으로 어디 가서 대화를 하셔도 절대 빠지지 않고요. 아주 폭넓은 그런 세계사 관련 인문학을 습득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십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